풀었습니까? 아니 엄매가 없어. 매체밖에 못 풀었는데. 매체밖에 못 풀었어? 매체만 풀었는데 매체만? 매체 너무 어렵던데. 난 매체부터 풀었어서. 매체 시간 너무 갑자기. 뭐야 화장 쉬었다는데? 1번이 거의 의문 파트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었던 내용이 거의 학교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다단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자, 그 풀이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업무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끼워줘요. 박사야. 자, 오늘은 문학 작품 두 작품을 공부를 할 건데 자, 79쪽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얘들아? 아니 저희 화장 몇 시간 들고 들어왔어. 아, 근데도 님의 침.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거잖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는데 아니. 처음. 네? 아, 이건 알아. 첫 문제. 이것만 알아. 이건 처음 봐. 말투였네 나 이거. 크기다. 근데. 이것도 자, 한용운과 김소월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주로 많이 작품을 했었던 사람인데 192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고려한다면 이 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어떤 시대적 의미, 국가라던가 나라라던가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해석이 되죠. 자, 그런 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고 한번 작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화자가 여기 있죠. 나라고 등장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자, 이 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맨 첫 번째 행이 지금 뭐로 시작이 돼? 임이 간 상황, 임의 부재로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이 임은 나에게 좀 특별한 의미야. 뭐라고 했어? 사랑하는 의미라고 했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하나 떨치고 갔다. 자, 이미 갔는데 그 이미 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푸른 산빛을 깨쳤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버리고 떠나고 그냥 놔두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푸른 산빛은 화자와 같이 있었던 순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 이미 같이 있었던 그 순간이 푸른 산빛이야. 자, 이 푸른 산빛을 버리고 지금 간 거야. 이걸 버리고 어디로 향해 갔다고 합니까?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다고 하죠. 애들 되게 재밌게하네. 재밌겠다. 아, 재밌겠어. 너희 체육 있지 않나? 일주일에 한 시간이에요. 아, 있으나 마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3시간. 가뭄에 담비 같은 시간. 체육 수업을 다 좋아해? 몰랐더니가. 선생님은 약간 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브이로그를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모든 체육 선생님은 이상하게 왜 전부 다 체육 시간에 배구나 이런 거를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 배구 너무 힘들어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배구 실력이 그 선생님의 실력이다. 약간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직체 문화가, 직원 체육 문화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더라고. 선생님 여동생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든. 이제 진주교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교대 커리큘럼에도 보니까
그 온갖 체육 활동들을 다 이렇게 다 배우게 되더라고. 그때 항상 김연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피겨도 그 체육에 있어서 그 피겨의 기술들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 시험을 치려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 김밥도 막 상추도 키우고 뭐 이런 거. 재밌겠다. 근데 선생님은 저렇게 공을 가지고 피구도 잘 못했어. 여고는 또 무조건 또 피구를 시키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 푸른 삿빛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이미 함께 있었을 때거든. 그래서 여기 푸른 삿빛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이미 같이 있다가 이거를 깨치고 단풍나무 숲으로 갔잖아. 그럼 단풍나무 숲은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 겁니다. 깨치고 이미 여기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임은 여기로 간 거니까 이 단풍나무 숲은 보통 뭐 세태, 조락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고 이 푸른이라고 하는 거 자체, 산빛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떤 희망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시각적 이미지도 사용되고 있고 색채 이미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내가 이미 같이 있다가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이미 나를 차마 떨치고 갔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얘들아 거기 옛 맹세가 중심 문장이고 중심 시어고 이 옛 맹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옛 맹세를 수식하기 위한 것들이죠. 자, 옛 맹세가 나오는데 자, 이 맹세, 옛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났대. 자, 굳고 빛나던 옛 맹세인데 어느 정도로 굳냐면 거기 황금의 꽃처럼 굳었다. 자, 거기 뭐뭐 가치가 쓰였으니까 지규법이 사용이 되었겠죠. 자, 굳긴 굳었는데 그게 완전 황금의 꽃처럼 되게 굳고 빛나는 그런 찬란한 맹세였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옛 맹세는 얘들아 전체적인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던 그런 거겠지. 자, 근데 그게 옛 맹세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되게 빛나고 찬란하고 단단하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옛 맹세야.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이 맹세는 이 꼴이죠.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고 하지. 얘들아 티끌이 뭔지니? 티끌이 뭔지지? 하찮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나와 너와 같이 하겠다는 이 옛 맹세가 그냥 차디차버린 티끌처럼 되었다는 거죠. 얘들아 여기에 나오는 황금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시각적인 이미지죠. 자, 그리고 여기 차디차다라고 하는 거는 심상 중에서도 무슨 심상에 해당이 됩니까? 촉각에 해당이 되죠. 피부에 이렇게 닿는 감각들. 그럼 얘들아 벌써 이 시에서 심상이 몇 개나 쓰였니? 지금 우리가 한 3줄 정도 있었는데 심상이 벌써 각 행마다 거의 다 쓰인 상태죠. 자, 시에서 이렇게 심상을 많이 쓴다. 그럼 그 시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자체로. 얘들아 심상을 많이 쓰잖아. 그치? 이미지를 많이 쓰면 그 시는 감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이 화자는 이미 떠나고 나서 남은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되게 황금의 꽃처럼 굳고 빛나던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옛 맹세는 이미 떠나가 버렸으니까 결국 맹세를 못 지킨 거잖아. 그지? 차디찬 티끌로 나에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이게 차디찬 티끌이 돼서 티끌이 아예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이런 먼지 같은 거거든. 한숨에 미풍에 날아가 버렸대. 완전 그냥 아예 여기 존재조차 안 하게. 그러면 지금 이미 부재해버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옛 맹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얘들아 여기 쉼표 많이 쓰였지? 네. 자, 쉼표가 쓰이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운율을 형성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무조건 숨을 한번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디? 그 하나의 덩어리들이 시각화돼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이 부분도 하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고,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이것도 하나 강조가 되고, 근데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하는데, 얘들아 진짜 그냥 키스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키스라고 하는 거는 남녀 사이에 있는 뭔가 어떤 강렬한 애정 표현 같은 거잖아, 그지? 나와 이미 했던 어떤 그런 관계라던가 그런 만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였다? 날카로운 첫 키스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나와 임 사이에 있었던 것이 그만큼 나에게 굉장히 강렬한 충격이고 자극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고 온 겁니다. 자, 날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되돌려 놓고 뒷걸음 쳐서 결국 살아났다.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와 이미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나와 이미의 만남이 강렬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날카롭다라는 말을 들려놨죠. 거기 보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인과의 강렬한 만남을 경험한 뒤에 내 운명이 달라진 거야. 그런데 그런 이미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야? 가버린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표현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이 이미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인과의 만남 자체가 나에게 굉장한 강렬한 자극을 줬고, 그래서 나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자, 그러면 점점 이 이미 나에게 굉장히 절대자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왔던 힘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미 가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한 만남을 가진 임이 결국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 옛 맹세를 했던 임도 결국 미풍에 날아가 버렸다고 했고, 그지 얘들아? 이것도 그냥 날아가 버렸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가져다 임도 결국 가버렸죠. 거기 말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 주던 임이었는데 다 지금 사라져 버린 거죠. 화자가 얼마나 큰 상실감에 크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 임의 절대적인 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어.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 자, 그럼 이 임은 향기로운 존재였고 꽃다운 임이었는데, 이 임 때문에 나는 귀도 멀고 눈도 멀 정도로 나에게 어떤 존재였다? 절대적인 존재였다. 나에게 너무나 이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이 임이 가버린 거야. 자, 이까지 하면 이 임이 나에게 주는 의미, 임이 부재가 가지고 온 나에게 상실감과 충격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잘 읽히죠.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한용운이 스님이었거든. 그래서 이 스님들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는 건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어자필변은 이별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있다. 반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났으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곧 다 1년 뒤에 헤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럴 때 보통 회자 정리라는 말을 쓰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만 곧 다시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을 거다. 인연이 된다면 그럴 때 또 거자필반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그런 불교 사상 자체가 여기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랑하는 인과의 이별을 아예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이죠.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고는 내가 있었대. 아, 우리가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뭐라고 해?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떠집니다. 야, 얘들아, 거기 이별에 대해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한 부분이 있죠? 어디 있어, 얘들아, 거기? 슬픔이라고 해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의 직접 표출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이 시는 전체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느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정서를 직접 표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뜻밖의 일이 되고 거기에 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거기 뭐가 나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지. 자, 이 시가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였어? 사감의 느낌이었죠. 이미 사랑했는데 이미 나를 떠나고 이미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왔잖아, 그지? 그 심지어 이별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와, 얘들아? 단어가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오면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나가 나오면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렇죠.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전환이 일어나서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을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 깨친다, 깨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스스로 사랑을 깨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자, 거기 다시 보면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든다라는 말을 이별하고 나서 눈물만 흘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해? 스스로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버리는 거.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별 후에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내가 진짜 이 사랑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고. 자를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아는 거야. 인식 전환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됩니다. 아, 이별 후에 내가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거는 내가 정말 이 절대자인 이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다.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내가 인과 이별한 이 슬픔의 힘을 뭐라고 해?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보. 정수박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부었다라는 슬픔을 내 머릿속에 다시 슬픔을 뭐로 전환을 했다? 희망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시상 전환의 내용이 나오죠. 슬픔에서 희망을 전환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제의 어떤 동작이 좀 보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동성이 드러난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슬픔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구절이고, 슬픔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구절의 계기는 이별 후에 눈물만 흘리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인과의 사랑을 영원히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희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패자 정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무슨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거작 필반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인가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아, 님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왜? 임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교적 인식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거기 그 부분을 한번 볼까? 자, 이런 인식의 전환 뒤에 이 부분이 제일 좀 유명하지, 얘들아. 이 표현법 자체가 임
같다고 하니까 상황에 모순이 일어나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일치가 안 하거든. 자,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역설과 반어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반어는 이렇게 표현상 나와 있는 문맥 자체를 반대의 의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 학평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보여줬다. 부모님이 봤는데 국어가 뭐 한 기존에 쳤던 것보다 등급이 한 3등급 떨어졌다. 어우, 잘했어. 고생했어.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이 하는 속마음의 반대말이 표현이 된 거죠. 이런 게 반어법이지. 근데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진 않죠. 이런 것들이 반어고, 역설은 이런 거죠.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미 갔는데 뭘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이 역설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다음에 할 이 시도 또 역설법이 하나 더 나와. 자, 그러면 역설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임은 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죠.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런데 왜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할까? 나는 뭐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 임과 만난다. 여기에는 불교적 인식관이 깔려 있다고 했죠.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인식관이 깔려 있는 겁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관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낸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이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계속 지속될 거고, 그러면 임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지. 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 사랑의 노래는 임과 이별할 수 없어서 가지는 나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임이 없는 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랑의 곡조가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시를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임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자, 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영탄법이죠. 이렇게 영탄법 같은 게 많이 쓰이면 보통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정서 같은 것들이.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임은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푸른 산빛, 나와 있었던 그 공간과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느낌이지. 자,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결국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는 곳을 간 거야. 자, 이 단풍나무 숲은 임만 간 곳이고 내가 부재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공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 나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던 그 옛 맹세는 나에게 있어서는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났다라는 거. 얘들아,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는 거잖아, 그지? 변하지 않는 거잖아.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단하고.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맹세가 황금 같은 거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잖아. 우리의 그 맹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거였는데, 근데 차디찬 티끌이 되어버린 거지. 차갑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남아있지도 않아. 한숨의 미풍에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하자고 하던 이런 맹세가 날아갔지. 아마 뭔가 이별을 경험한 학생들이 이거 너무 잘 알 것 같아. 그 사랑했을 때 서로 주고받았던 그 달콤한 말들이 여기 나오는 황금의 꽃 같은 이 굳은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헤어지고 나면 이런 거 다 없죠. 다 소용없어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막 그랬다. 이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막 왜 주황아 네가 그랬어? 아니, 뒤에 빌런이 있어갖고. 어? 뒤에 빌런이 있어갖고. 뒤에 빌런이 있다고? 아, 민기가? 이 영상 나왔는데 말하면 안 되지? 민기가 그랬어? 아니요. 울지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울지마. 울어. 누가 우는데? 민기요. 민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구나. 야,
네가 기억이 나는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는 예민세의 한 단어는 뭐였어? 그냥 가시마 얘기했는데. 뭐 그런 말들 있잖아. 상이야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하자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그때는 되게 절대적 진리처럼 변하지 않고 나에게 너무 꽃같이 달콤한 말들이었는데 헤어질 때가 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그런 말들이 다 일시적이고 다 어느 순간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지. 화자한테도 그렇게 느껴진 거죠. 자 그리고 이미 나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자 추억이라고 했으니까 나와 인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고 그게 날카로운 첫 키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에게 강렬하고 충격적인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 나와 인과의 만남과 그 순간이 나의 운명의 지침을 되돌려 놓을 정도였다는 거야. 그럼 내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까지 다 바꿔놓는 그런 존재였다는.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 내 운명을 다 지침을 다 되돌려 놓고 나서 사라져버린 거지. 얼마나 화자가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찼겠습니까?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도 먹었었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을 먹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를 보고 듣고 해야 내가 사고를 할 수 있을 텐데 임에 의해서 그런 사고 자체도 못하는 나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거야.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늘 생각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자, 화자의 정서가 표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거. 자, 이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 여기서 눈물이 쓸데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이별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스스로 사랑을 버리는 것인 거, 스스로 사랑을 깨버리는 것인 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별 때문에 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다. 이 부분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이부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이 화자의 전반적으로 이 시에 깔려있는 철학이라고 좀 할 수 있죠. 만날 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을 생각하게 되고 이별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임은 같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왜? 우리의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시야. 이게 불교 철학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이분은 스님이기도 했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임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절대자로도 해석이 되고 조국으로도 해석이 되고 사랑하는 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임은 같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상승곡성으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얘들아 너무 좋은 시지 않나? 네. 이걸 좀 뭔가 의미를 알고 나서 이 시를 읽으면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시거든. 정말 좋은 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의 시는 김영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이거든. 1920년대에 제일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김소월 그리고 한용운이라고 한다면 30년대가 우리 일제강점기의 문학사에서 가장 르네상스 시대였어.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나오고 이때 문학 잡지도 되게 많이 발간이 되고 그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 1930년대가 약간 문화 통치? 이런 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어느 정도 조금 세우적으로 허락해줬던 시기였거든. 이 김영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읽으면 이 시가 일제강점기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 이 사람은 순수시를 썼던 사람이었고 이 순수시는 뭐냐면 현실을 배제하고
문학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순수시라고. 1930년대는 다양한 사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조가 이 순수시를 썼던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제목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이 말이 이 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네. 모란 혹시 꽃 어떻게 생긴 줄 아니? 모란. 크지 않아요? 굉장히 크고 좀 막 그래요. 붉고 뭐 흰 것도 있고 좀 되게 화려하고 꽃 중에 뭐 왕이라고 하나? 뭐 그런 표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크고 화려한 꽃이고 이 모란은 언제 필까? 봄에. 바로 이 시즌에 좀 지나면 핍니다. 조금 한 3, 4월, 4월쯤 되면 피고 완전히 따뜻해지는 5월쯤이 되면 모란이 져. 빨리 좀. 근데 먹어도 빨리. 이 시는 모란이 피는 그날만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야. 이 시인에게 모란은 그 정도의 가치야. 그러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돼. 예를 들면 태연아, 너에게 있어서 이 1년간의 모란을 상징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합격? 여러분들에게 있어 뭐 합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 화자가 굉장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란이 피기까지 지금 이 1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화자가 이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려서 봄을 너무나 기대했는데 5월이 되니까 모란이 지잖아, 그지? 그럼 이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이기도 할까? 슬픔의 날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역설이죠. 그 모든 이런 문학 작품들 중에서 역설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이 역설은 표면상으로 보면 언뜻 모순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 게 역설법이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를 읽으면 도대체 이 시인은 왜 이렇게까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릴까 생각을 하는데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돼. 여기서의 모란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가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화자가 있고 모란이 있으면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린다고 하죠. 거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봄이니까 봄을 엄청 기다리는 거죠. 모란이 피는 날이 봄이니까 화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아, 그지?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얘들아, 모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뚝뚝 떨어져. 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뭔가 떨어진다, 내려간다, 진다, 해가 진다 이런 거 전부 다 하강적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뚝뚝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 그렇죠.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상징어에는 의성어, 의태어 다 있죠. 여기는 의태어겠죠. 자, 주황아,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뭘까? 생동감. 생동감. 그치, 토끼가 뛴다라는 말보다 토끼가 깡충깡충 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동감을 주죠.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게 해주고 좀 더 시각화시켜서 보이게 합니다. 뚝뚝이라고 하니까 진짜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성 상징어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반복이 되면 무조건 무슨 효과가 있다? 운율 형성. 운율 형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시 일반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이미 시각적인 느낌도 좀 주고 그리고 운율 형성에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죠. 실제로 이 시인이 시를 되게 형식적으로 잘 다듬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시인입니다. 자, 계속 볼게.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거다. 아, 어떤 날에? 얘가 완전 뚝뚝 모란이 져버린 이 날에 나는 슬픔에 잠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이게 다 꽃이 진 날. 지는 거예요. 봄에 져버리는 거예요. 피었다가. 자, 그 한번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날이 나옵니다. 5월 그 어느 날. 아, 모란이 지는 날이 딱 구체적으로 지금 시가 계절이 나오죠.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여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꽃잎마저 다 시들어 버리고 완전히 끝났다. 그지?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세상에 모라는 자치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뻗쳐 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져 버렸다. 얘들아,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이 시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보람은 어떤 거야? 보람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던 거는 뭐였습니까? 모란이 피는 거였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란이 피는 거야. 뭐라고 해? 5월 되면 이 무더운 봄날에 아예 떨어지는 꽃잎이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내 보람도 무너져 버린 거야. 그냥 이 꽃이 끝나버리니까. 나에게 모란이 핀다는 게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모란이 치고 나면 심지어 이 봄이 보통 어떤 이 1년의 시작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모란이 지면 내 한 해도 다 끝나버린다. 모란이 나에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60날, 365일 한양 섭섭해 우옴내다. 자, 거기 한번 어조를 찾아볼까 얘들아. 자, 모란이 질 때 자, 우옴내다라는 말을 쓰는데 뭐뭐요라는 말도 그렇고 뭐뭐 우옴내다라는 말도 그렇고 여성과 남성 화자 중에 누가 좀 더 적절합니까? 여성 화자가 더 적절하죠. 자, 그래서 여성적 어조가 여기서 좀 돋보인다. 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서가 직접 표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슬픔의 정서가. 예순날 매일매일 운다 이런 거 좀 과장법이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뒤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모란이 졌지만 이 모란은 다시 봄이 되면 피겠죠. 졌지만 다시 이 모란이 필 날을 기다리겠다. 자, 그래서 뒤돌리고 있을 테요라는 거. 얘들아, 이거 앞에 한번 사용된 게 여기에 사용된 게 지금 끝에도 한 번 더 사용됐죠. 자, 뭐가 사용이 됐다? 이런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꽃은 이렇게 져버렸지만 다시 나는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 자, 그러면서 앞에 말과 다른 말을 하나 더 첨부를 했죠. 슬픔의 봄을. 자, 이것도 역설법이죠. 찬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정서죠. 기쁨에 가까운 정서인데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적 정서가 지금 수식이 되어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과 피수식어에 모순이 일어나서 역설법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역설법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역설법의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앞에서도 임은 같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역설이 발생했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불교적 인식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자정리, 거자필방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화자에 도대체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는가. 자, 화자에게 있어서 이 봄이 찬란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모란이 피기 때문에. 화자에게 있어서 이 봄이 슬픈 이유는 뭐 때문에? 모란이 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 봄은
찬란하지만 슬픔의 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표현을 잘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시인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시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쌤이 지금 설명 안 했는데 기둘리고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원래 우리 기다리고라고 해야 되는데 기둘리고 한 거는 화자가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보통 많이 추측을 해. 본인이 딱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 기둘리고를 쓰면 지금 종성에 무슨 자음이 왔니, 얘들아? 리을이 왔죠? 이 리을이 해당되고 그 뒤에도 리을이 왔지. 리을은 전부 다 울림소리에 해당이 되죠. 자음 같은 경우에는 다 장애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장애음은 공기가 뭔가 장애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투박하게 느껴지는 소리들인데, 지금 여기 울림소리 느르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전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 느르머를 많이 쓰게 되면은 좀 음악성이 있고 좀 부드럽고 리듬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 이 사람은 되게 시를 다듬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언어도 많이 다듬었어. 이런 거를 언어를 조탁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풍랑의 시가 나오면 이런 언어의 조탁에 대해서 보기 박스로 제시를 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했고 그 부분이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고를 기둘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부드럽고 음악성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대중가요에서도 그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그 샤이니 그 노래 중에 링딩동 보면 다 받침이 이응으로 시작하고 링도 그렇고 좀 다 약간 리듬감이 있는 느낌이거든. 뒤에 나중에 우리 고전 파트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서경별곡이나 아니면 청산별곡 이런 거 보면 후렴구 부분이 다 이런 거의 울림 소리를 다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 얄리얄리 뭐 얄라샹 얄라리 얄라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달인들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좀 리듬감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도 김영란도 그래서 이 기둘리고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이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은 나에게 있어서 슬픔의 날이고, 이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다?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자, 얘들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이 시각이라던가 후각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면 감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긴다. 자, 서름이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죠. 5월 그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모란이 완전히 다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지.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져 버리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도 서운하게 무너져 버렸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모란이 나에게 그 정도의 의미라는 거지. 360날 과정법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매번 섭섭해서 우옵니다. 여성적 어조가 사용이 됐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수미상관이 사용이 되었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해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왜 화자에게 이 봄이 찬란하고도 슬픈지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찬란하고도 슬픈 고3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지. 10대의 마지막이니까 누구보다 빛나고 찬란하다고 외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학평치고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또 뭔가 결과 분석하고 이러면 답답하고 그러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얘들아, 그 뒤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4번 문제가 있는데 4번 문제 같은 게 좋은 문제인 게 요즘에는 문제가 4번처럼 나오는 게 시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시가 나왔다. 그럼 훨씬 더 좀 긴장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4번처럼 내서 아는 시도 틀리게끔 만들게 문제를 내거든.
그럼 보통 이런 거를 고를 때는 가장 정답인 것을, 그러니까 맞는 말을 고른다기보다는 얘는 확실하게 아니라 아닌 것들부터 제껴가지고 낳는 게 그냥 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번 4번 풀어봅니다. 도 문제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제일 아닌 것 같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확실하게 X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게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나머지는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보기를 아마 몇 개 있을 것 같거든. 확실하게 어떤 한 단어나 구절이 이게 답이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있겠다. 그거를 체크해서 풀면 4번은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할 때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데 얘들아, 너희가 뭐 국어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될 게 아니잖아, 그지? 내가 학문으로서 이 작품을 공부하는 것과 학생들은 독서멘토 학생들은 오늘 점심 먹고 1시 20분까지 교과 정치계 교과 몇 시일까, 그지? 1시 아니면 자, 20시. 맞춰볼까? 몇 시일 것 같아? 1시. 나는 2실 같다. 1실 하면 안 돼. 우리 과가연 해야 돼. 헐. 네, 점심시간이네. 이제 잠시. 이실이야 이실. 2실, 국어과 실 너 2실. 독서멘토니? 자, 수고했습니다. 안돼, 내 코크롭 이거 찍혔어.